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10월 25일 금요일. 자, 오늘은요. 조금 전 화면으로 보신 것처럼 국내외를 통틀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화가 불멸의 박어로 불리는 반고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7주 동안 매주 금요일 시공을 초월해 반고흐를 만나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순서로요. 130여 년 전 반고흐의 발자취를 안내해줄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갑자기 시청자 여러분께서 반고흐를 왜 하느냐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데 12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반고흐 전시회가 열린다고 해서 오늘부터 저희가 귀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선 전시는 언제 열리는 겁니까? 예, 정확히 한 달 뒤인 11월 29일까 정확히 5주 뒤면 서울에서 전시를 시작합니다. 네. 빈센트 반 고흐는 서양 화가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76점이라는 많은 작품을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네. 그동안 반 고흐 전시를 한 적은 있었지만 한 2차례 정도 했거든요. 12년 만에 개최하는 이번 전시가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MBN 개국 30주년을 맞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기념하는 특별 전시로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의 발달로 최근에는 영상을 이용해서 미디어 아트 전시가 활발하게 펼쳐지는데요. 반 고흐를 미디어 아트로 접했던 미술 애호가 분들이 모처럼 진짜 작품을 원화를 볼 드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작품을 볼 기회다. 사실 저 반고흐 작품 하면 저도 이 프랑스 그 오르세 미술관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멀리 갔던 기억이 있는데 멀리 안 가고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이번 전시 작품들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도 분명히 유명 작품이 걸려 있지만 반 고흐가 네덜란드 사람이어서 작품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도 네덜란드 미술관들입니다. 그중에서도 반 고흐 미술관과 크렐러 밀러 미술관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크렐러 밀러 미술관 소장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 2시간 정도로 가면 오테를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헤 벨루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이곳에 미술관이 있고 그곳에 걸작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이동훈 기자가 직접 네덜란드 현지에 다녀온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럼 전시 작품도 현지 가서 보고 오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좀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을 했는데요. 네. 제가 2주 전에 크렐러 밀러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한국에 오는 작품들이 운송 작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포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대신에 밤의 카페 테라스, 자장가, 우체부 룰랭의 초상 등 미술 교과서에나 봤던 작품들을 제가 눈앞에서 생생히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한국으로 올 작품들을 미리 소개해드리자면 미술관 측에서도 대표작으로 뽑았던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이제 그 작품 등이 한국에 옵니다. 또 이제 이 작품은 특히 이삭 죽기로 유명한 밀레에게서 영향을 받은 작품입니다. 또 다음 작품을 소개해드리자면 영원의 문에서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활동 초기에 드로잉했던 그 노인의 슬픈 모습을 드로잉했던 작품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채색을 한 작품인데 이게 죽기 한 2달 전에 숨지기 2달 전쯤에 작품을 완성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화상이 이번에 옵니다. 반 고흐는 모델을 세울 돈이 많이 없기도 했고 석고상보다는 숨쉬는 사람을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또 얼굴을 그렇게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네, 자화상 하니까 몇 년 전에 봤던 영화 포스터가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빨리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 문화미술 취재 이동 기자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전시회 가서 작품 보면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 다른데 반 고흐 작품을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반 고흐 작품 묘사할 때 흔히 생생한 붓터치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이른바 이게 임파스토라고 하죠. 두텁게 물감을 칠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봐서 이제 작품을 앞에서 이렇게 정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 옆쪽에서 가까이서 보면 이 두툼하게 튀어나온 이런 표현들이 좀 저는 진짜 절실하게 좀 이번에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탕달 신드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작품을 직접 앞에서 봤을 때 그 경험하는 그런 느낌들은 전시회에서만 볼 수 있는 느낌이고 예를 들어 또 반 고흐 같은 경우는 보색 대비를 잘 쓴 것으로 유명한데요. 예. 예를 들어 노란 건물과 파란 하늘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게 되면 이걸 사진으로 담을 때는 색 표현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눈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네. 이 사진으로 여러 번 보는 것보다 직접 육안으로 눈으로 보는 게 좀 생생한 느낌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어쨌든 아까 이 크렐러 밀러 미술관 직접 다녀오셨다고 전해주셨는데 자, 미술관에서요 우리 관객들에게 특별히 전해줄 말을 담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미술관에 한국 관객들도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그 부관장이 한국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this will be the exhibition with the most works
which will be a kind of follow-up on the two previous exhibitions. It's going to be a beautiful exhibition. We've seen. 네, 아름다운 전시회가 될 것이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데, 자 이제부터 좀 반고흐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자 이 기자 이 세상을 떠난 지 13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들었다시피 몇 년 전에 영화관 한 것도 저도 영화를 직접 보기도 했었는데 인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 뭘까요? 예, 반 고흐가 화가로서 그림에 전념한 시간은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모든 열정을 바쳐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다가 좀 아쉽게 세상을 떠났고 네. 또한 그가 이제 생전에 동생 태호에게 썼던 수백 통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통해 뒤늦게 그림과 예술에 대한 사랑, 고민, 열정 등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회화적인 표현에서도 혁명적인 새책 표현이나 완성도 등은 말할 게 없고요. 반 고흐는 초기에는 좀 어둡고 다소 침울한 작품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파리로 이제 활동 무대를 옮기면서 예. 밝고 화려한 색채를 도입했습니다. 마네, 드가 등의 인상파들에게 또 영향을 받았고 폴 시냐크 등에게는 점묘법 표현을 배우기도 했죠. 또 이제 프랑스 남부 아르에서는 폴 고갱과 2달 동안 함께 지내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에도 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명한 고갱과 함께 지낸 아를 지역 말씀하셨는데 그럼 반 고흐의 묘지도 그 아를 지역 거기에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파리 근교에 묘소가 있습니다. 아르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반 고흐가 요양원 신세를 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에 동생 테오가 사는 파리로 다시 올라갔다가 파리 근교의 조용한 마을 오베르쉬르 의아주로 옮겨서 이곳에서 70일 동안 마지막 불꽃을 태웠습니다. 네. 반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던 밀박과 성당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아직도 그림 속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고요. 또 반 고흐는 동생인 테오와 나란히 안치돼 있어서 아직도 전 세계에서 많은 팬들, 추모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사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니까 묘지를 방문하는 전 세계적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프랑스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유럽이라든가 특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When I was a little child at school, my professor invited me to see this place, and now I like to come back because he was a great painter, and I like this place. I really like his art. He was one of my first favorite artists. I was very inspired by him when I started with my art, let's say. And to this day, I feel like he holds a special place in many hearts all around the world. 네, 11월 29일이 서울 전시회라고 하는데 뭐 다음 주부터 이제 반 고흐의 전시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 김수미 씨의 별세 소식 장가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김수미 씨 우리에게 많은 기쁨, 슬픔 함께 주셨던 분인데 오늘 오전에 사망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김수미 씨는 심정지가 발생해서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병이 원인이 된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병이 원인이다. 저희가 지난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9월 초에 건강 이상이 좀 있다라고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같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 김수미 씨는 1949년생, 우리 나이로 75살인데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닙니다. 요즘으로 따져봤을 네. 때는. 자, 그런데 지난달 초에 한 홈쇼핑에 출연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이 브랜드 김치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달 화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김수미 씨가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얼굴이 많이 부어 있고 손도 떨고 말도 느리고 조금 불안해 보였거든요. 자, 김치도 찢다가 이게 다 이렇게 찢지를 못해서 김수미 씨 괜찮은 거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김수미 씨의 아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어머니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면서 방송 전날 밤을 새워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상태라 그렇게 보였던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사실 김수미 씨는 지난 5월에 이 피로 누적에 의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바 있는데요. 당시 김수미 씨는 부산, 대구, 서울 등에서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을 펼치면서 예능 활동까지 계속 병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 후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 다시 연예계 활동에 나섰는데 그 지난달 8일에 있던 이 홈쇼핑에 나와서 자신의 김치 브랜드를 홍보했던 게 바로 그 첫 복귀 활동이었습니다만 그랬군요.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뭐 어떤 병명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부에서 계속 파악 중인데 네. 자세한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저희가 지금 진행도 하고 있고 네. 이 같이 지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 지금 놀라고 계실 것 같은데 김수미 씨 하면 사실 많은 분들 남녀노소 통틀어서 뭐 가리지 않고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수미 씨가 197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M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1980년부터 방영했던 KBS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일용엄니 역으로 22년 동안 열연을 펼치면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온 배우입니다. 그렇죠. 이후 뭐 가문의 영광 시리즈 또 할머니 등 영화계에서도 뭐 욕쟁이 할머니 역할로 큰 감초 역할을 펼쳤습니다. 김수미 씨는 당시에 이 동네 중학생 아이들이 뭐 할머니 욕 한 번만 해주세요라고 할 때 평소의 배역과 이 자신의 실생활이 너무 극과 극인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흘러왔을까라는 생각도 했다라면서 솔직한 속내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또 김수미 씨는 연예계에 다른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친분이 있는 동료나 후배 연예인들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이 꼬박꼬박 보내줄 정도로 굉장히 정성을 많이 기울인 것으로 시청자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뭐 신현준 씨, 탁재훈 씨는 김수미 씨를 아예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이 친어머니와 친아들처럼 지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수십 년 차이가 나는 배우들과도 이 툭 터놓고 지낸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김수미 씨의 이 어머니 같은 포용력이 그래서 더 크게 조명이 됐었습니다. 지금 사실 또 김수미 씨 동료나 후배 배우들뿐만 아니라 가장 충격을 받았을 분들 아마 가족분들일 텐데요. 김수미 씨는 자신의 아들 또 며느리인 배우 서유림 씨와 함께 예능에도 또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서유림 씨는 김수미 씨가 좀 무서운 시어머니 아니에요? 이런 질문에 너무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면서 이전 작품에서도 엄마와 이 딸을 지내던 사이였는데 술도 정말 편하게 마시고 친구같이 취향이 잘 맞아서 정말 놀랐다 이렇게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또 김수미 씨는 촬영을 새벽까지 하고 와도 시아버지 밥상을 다 차려드릴 정도로 내조를 정말 잘한다면서 이 시어머니인 김수미 씨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네. 아마 이 빈소가 한양대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또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또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빈소를 찾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우리 국민에게 참 많은 기쁨을 줬던 김수미 씨. 자, 온 나라가 오늘 슬퍼할 것 같습니다. 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리포트 보신 대로 이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작심한 듯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해서 자, 진행 중인 9개 상임위 회의장을 돌았다고 합니다. 자, 화면부터 보시고 이게 뜻하는 바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서 전해주신 말씀 계속 진행하십시오. 엄마 입장에서 애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우리 한동훈 당 대표께서 우리 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위원님들 유문 및 격려를 하시기 위해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또 오랜 국감 기간 동안 너무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노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보신 대로입니다. 이 서정욱 변호사님이 국감장 방문이 예정에 없던 거라고 하고 20분간 돌면서 의원, 뭐 보좌관 그리고 증인들까지 뭐 악수하고 일일이 뭐 인사하는 모습 저희가 봤는데, 자, 이 원외 당 대표가 이 시점에 지금 말들이 뭐 여러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 이 시점에 이 국감장을 밟고 또 마이크까지 잡았습니다. 전에도 있던 상황입니까? 제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게 전 처음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국감 도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제 잠깐 정회나 시작 전인지 그 시간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아마 이제 의도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이제 당 대표가 원내 원외 모든 걸 이게 다 통할한다. 이걸 이게 보여주는 거죠. 실제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 이런 원내가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내 업무도 당 대표의 관할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의도하고요. 그다음에 의총이 또 있잖아요. 국감이 끝나면 예. 다음 주 할지 그다음 주 할지 추경호 대표가 얘기를 했죠. 특별감찰관 네. 문제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의총에 극단적인 경우는 이게 표대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스킨십을 강조하려는 이런 이제 의도가 아니었나 이래 봅니다. 그렇군요. 자, 강성필 대변인, 일단 서 변호사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다른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도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요. 보통의 당 대표, 원내 대표는 상임위장에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장에서 질의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 대표나 원내 대표의 발언은 당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여라도 기관증이 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매끄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원내대표, 당대표는 소속 상임위에서 이석을 많이 하고 이석하는 도중에 이제 양해를 구하는 이런 마이크를 잡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본인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떤 당론의 중요한 어떤 법안이 통과될 때 그 해당 상임위에 방문을 해서 야당, 상대당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종종 있었지만 네. 저렇게 원외 당대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뜬금없는 거거든요. 국회 보좌관 생활도 오래 하시면서 많이 국회 네. 생활 보셨을 텐데 보셨습니까? 예전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한 10년 넘게 제가 국정감사를 한번 진행해봤지만 예. 저런 경우는 원외 당대표가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경우 좀 본 적이 없고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그 국정감사는 원내의 시간이다 보니까 원내 당대표로서 뉴스 한 줄 한번 나오게 해보려고 하는 그 정도의 가십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뭐 의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의도인지 저희가 한번 하나씩 분석해 보고 있는데, 일단 서 변호사님, 특별감찰관 임명 두고서 한 대표가 조금 전입니다.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특별감찰관 임명은 현재도 유효한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다. 이게 실천하는 게 기본값이고 반대하려면 이유를 대라. 어떻습니까? 친윤 쪽을 겨냥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친윤에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아마 이제 민주당이 반대할 겁니다.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다 보시는 겁니까? 그럼?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당을 향해서 했겠지만 네. 좀 방향을 잘못 잡은 것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대통령도 특별감찰관을 받겠다는 게 대선 공약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국회 추천해달라 했거든요. 3명을요. 근데 이걸 왜 누가 안 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의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에 안 했거든요. 그때는 본인들이 다수당이면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감찰관이 있었으면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못 갔죠.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도 민주당이요. 네. 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특검으로 가자. 감찰관보다는 실익이 없지 않냐. 이런 이제 입장이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의 친윤 의원들은 북한 인권재단 있잖아요. 네. 인권재단의 이사를 지금 8년째 추천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추천할 테니 네. 인권재단도 이사 민주당보 추천을 지금 같이 하자.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당론이냐 아닌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당론이라는 사람도 있고 네. 한동훈 대표처럼 이거 당론이 아니다. 연계가. 이러니까 이제 연계하지 말고 특별감찰관 빨리 이게 그냥 추천하자. 조건 없이. 이런 메시지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은 이게 한동훈 대표 말이 맞다 봐요. 물론 이게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안 하는 거는 또 안 하는 대로 비판하고 압박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하고 연계해서 감찰관을 안 할 이유는 없고 저는 이게 빨리 감찰관도 추천해야 돼요. 그렇군요. 자, 그럼 투톱 가운데 이 한동훈 당 대표는 이런 깜짝 행보를 어제 국감장에서 보였는데 갈등을 빚는 이 추경 원내대표의 반응은 어땠을지도 궁금합니다. 자, 국감 이후에 이 의원총회 열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최근 화두인
특별감찰관 이 추천 문제를 이 표결에 붙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두 사람 목소리에 연달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추천 진행합시다. 당연한 말이지만 원내든 원외든 당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무를 당대표가 수행하는 것이죠. 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노코멘트. 원내 상황까지 포함해서 당무 총괄하는 것이 당대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원내 대표로서의 저희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여러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노코멘트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감 다 끝나고 의총을 열겠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 듣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 의총 열겠다는 말 반복하면서 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노코멘트 하겠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강성필 대변인 네. 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얘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친한계 의원 11명이 야, 의원총회 열어서 한 대표 제안 논의하자 이런 취재 글을 계속 연달아 올렸다고 하는데 자 친한계 쪽에서는 의총 뭐 표결로 가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관철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친한계 의원들은 명분이 본인들에게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 주변에는 무게감 있는 현역들이 없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치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력이라는 거는요. 어떤 화두가 있었을 때 상대방과 특히나 당내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는 상대방과 갈등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기보다도 물밑에서 정리를 싹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합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치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단체방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특별감찰관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한들 이건 누가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승리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왜 자꾸 공개적으로 보여주는지 저는 참 이해가 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좀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지적해 주셨는데 자 그리고 서 변호사님 이 친한계 의원들이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추경 원내대표가 답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 왜 단톡방 안 보시냐 추경 원내대표님 혹시 도입 반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상황들은 뭐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그런 맥락으로 이해되나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의총의 시점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지금 사실상은 이제 종합국감으로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이번 달 다음 주면 끝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친한동훈계에서는 가능한 빨리 하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의총 국감 다 끝났으니 네. 빨리 이게 다음 주 초라도 빨리 하자는 거고요. 빨리 끝내버리자. 그다음에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국감은 아마 다 다음 주 끝날 거예요. 아직 마지막에 운영이 국감까지 하면요. 예. 이거 다 끝나면 한 10일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로 최대한 이게 좀 뒤로 미루자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나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일 것 같긴 예, 하네요. 그렇죠. 원내 그런 이제 얘기니까. 친윤의 뜻인데.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도 이걸 뭐 조건을 달거나 반대한 적이 없어요. 저는 빨리 이걸 이렇게 도입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게 계속 특검 공시를 하잖아. 특검보다는 이걸 받는 게 여러모로 낫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법에 규정된 제도는 원래 두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까지 5년간 안 두고 최근에도 의지가 민주당이 특별감사 임명하라고 한 걸 기억이 납니까? 요구를 안 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저는 빨리 정상 시행이 맞아요. 네. 민주당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특별감찰관 도입 얘기. 근데 이제 특별감찰관 도입하는 것은 차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방적인 차원인 거고요. 저희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은 과거에 이미 벌어진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잘못을 가려보자는 취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하든지 제2 부속실을 설치를 한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특검법 추진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저희 민주당도 사실 과거에는 공수처와 관련돼서 중복된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국민들의 어떤 시선을 봤을 때는
저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 본인들에게 좀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한 대표와 친한계 쪽에서 많이 푸시하는 모습,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친윤계도 결코 밀리지 않겠다. 오히려 이 친한계의 독성과 독대 정치다 이렇게 많이 반발하고 있는데, 자, 서 변호사님, 이 한 대표가 이 당 대표가 총괄한다는 이 당원 25조 들고 나왔습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 측은 또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권한은 원내대표에 있다. 이게 당원 또 61조에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의원총회 뭐 빠르면 다음 주라고 하셨지만 뭐 11월 뭐 둘째 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이때 한번 단판 짓자. 거의 내전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을 보면요, 지지층들은 이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야권에서는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싸움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예. 한동훈 파이팅 이러면서 조국 대표나 박지원 의원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있잖아 지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당 대표와 원내대표 싸우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 대표는 이제 당원이 뽑은 거잖아요. 당원이. 그러니까 당의 모든 업무를 통할할 수 있는 거죠. 원외라에서 당의 원내 일도 저는 통할할 수 있다 봅니다. 이거는 이제 한동훈 대표 측 말이 맞아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원내 대책이나 구체적인 이제 실무, 대야 협상 이런 거는 이제 또 원내대표 역할이 있으니 서로 이제 각자 역할을 좀 존중해주면서 힘을 합쳐서 나가야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뭐 내고나이다, 니고나이다 싸우는 게 좀 볼썽사납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네, 뭐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 보면서 화이팅한다 이런 여러 인사들의 SNS 내용까지 전해주셨는데, 강성필 대변인 그렇다면은 네.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인데 뭐 이런 분석까지 많이 나옵니다. 친윤계 의원은 뭐 30-40명, 네. 친한계는 한 20여 명 된다고 네. 하는데, 실제로 뭐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기든지 상처뿐인 승리일 것이다. 그리고 이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 특별감찰관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면 이 친윤계에서도 흩어져 있다가도 결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선을 넘은 거 아니야? 그러는데 사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얼마 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생을 위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금투세를 가지고 활발하게 찬성이냐 반대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여당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민생에 대해서 다투기보다는 그저 정쟁의 내분을 지금 하고 있는, 내분으로 이제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실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지금 나라 걱정할 때지 지금 특별감찰관이라는 소소한 문제를 두고 지금 여당 내에서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싸울 때인가 한심스럽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조금 전에 화면 나갔습니다만 이 친윤계, 친한계 그리고 개파색이 없는 의원들 뭐 분석하는 기사들이 뭐 언론사마다 내놓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입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로 파악이 되는 건지, 또 표결되면 좀 어떻게 될 건지 전망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저 정도 분류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뭐 친윤이 한 30-40명, 한 20여 명 정도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요, 확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20여 명이라도 진짜 극한 대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당을 깨고 나가버린다. 탈당. 이럴 때는 이게 20여 명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탈당이요?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이제 제 말은 평소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 우호적인 의원이 한 20명 되는데, 제 말은 이게 극한적인 대결 분당이나 뭐 이렇게 됐을 때는 저렇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저 20여 명 중에 아마 비례가 대부분일 거예요. 비례. 공천을 했잖아요. 뭐 한지아 의원처럼 비례 의원. 이런 분들은 이제 당을 나가버리면 이게 배지가 달아나 버려요. 탈당하면.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아마 끝까지 한동훈 대표하고 운명을 같이 하는 이런 이제 찐한은 게 한 5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친한은 한 20여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가 상처뿐인 승리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표결을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친한계가 만약에 승리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그런 귀결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친윤계가 승리하면 방금 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사퇴해라, 탈당해라, 이런 안 좋은 루머들만 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물밑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된다. 네. 그것이 정치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정입니다만 뭐 말씀하신 김에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뭐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한 명은 뭐 리더십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그 표결로 가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까지 최악의 가정이고요. 의총은 이제 대충 그냥 박수로 네. 만장일치로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친윤 의원들도요. 굳이 이걸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받겠다 했고 공약이고 따라서 이제 저는 뭐 특별감찰관은 물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에 촉구는 해야 되지만 예. 연계시키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이게 받자고 하면요. 우리 민주당이 주춤할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특별감찰관 받아버리면 야 그러면 이게 김건희에서 특검법에 약간 이게 희석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이제 이렇게까지 김건희에서 감찰관 제도까지 도입해서 이제 감시하지 않냐. 예. 근데 굳이 뭐 특검까지 할 필요 뭐 있냐. 물론 이 특검은 과거 잘못이지만 감찰도 과거 잘못 감찰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되면요. 특히 친한 의원들 20명도 김건희에서 특검법을 찬성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감찰관까지 받아주지 않냐. 그러면 이게 특검을 막는 데는 아주 이게 감찰관이 예방주사입니다. 따라서 이 친윤 의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장일치로 박수치 가지고 감찰관을 조건 없이 그냥 추천할 걸로 봐요.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 도입 관련해서 80만 전 당원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보자.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이상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것도 이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압도적으로 만장일치로 박수로 통과된다니까. 아니면 이게 친윤 의원들도 제가 설득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비교될 그래야만 것이다. 이게 특검을 또 막을 명분도 주고 그게 또 법에도 맞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공약에도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요즘 많이 나오죠. 심리적인 분당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꼭 과장된 얘기인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한번 차차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선필 대변인 보신 대로입니다. 이 문다희 씨가 1억 4천만 원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런데 이 좀 시기가 논란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시기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문다희 씨가 갭 투자를 통해서 1억 4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고 하면 이건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거는 본인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저는 소상히 설명을 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갭 투자로 1억 4천만 원의 차익을 받은 것이 사실로 기정사실화 된다면 저는 사과도 해야 된다. 네. 이건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소 변호사님 뭐 제가 시기가 논란인 것 같다 리포트도 받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시세 차익을 거뒀던 시기가 부동산 투기 잡겠다. 또 부동산 대책들 정말 마구마구 많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 시기라서 갭 투자 통해서 시세 차익을 그때 이 문 대통령의 딸 다희 씨가 거뒀다.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동산하고 뭐 전쟁한다고 한 20몇 번에서 많으면 30번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전세를 끼고 이게 그 영끌이라고 하죠. 이래가 이게 집을 7억 6천에 사갔는데 9억에 팔아서 1억 4천 번 건데요. 저는 투자도 이게 갭 투기도 문제지만 자금의 출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금 출처가 문제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5억 1천만 원의 기존의 구기동 빌라 팔고요. 그다음에 그 샀는데 산 거는 이제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걸 전세금을 곧 내주고요. 다시 이게 그 공유 숙박업으로 바꿔요.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전세금 2억 3천 그 어떻게 무슨 돈으로 내줬을까? 이거 자금 출처는 여전히 의혹이 남는 거예요. 실제 김정숙 여사관데 그 현금으로 5천씩 보내준 거 있었잖아요. 이런 의혹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출판사에서 왜 갑자기 2억 5천을 문다희 씨한테 보낼까? 그 표지라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표지값이 1억인데 1억 5천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의상 디자이너 딸 양인혜스나 그다음에 춘추관장까지 하고 부속실의 유송아 이런 이제 또 거래 의혹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갭 투기도 문제지만 자금의 그 출처 흐름 이게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봐요. 네. 자, 소 변호사님 견해까지 들어봤는데 어쨌든 문다희 씨의 어떤 의혹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에 있는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 가지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요. 어제 그래서 문체부 유인촌 장관이 참석한 국제 국감에서도 관련 질의와 답변이 나왔는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 얼마나 이용되어서 얼마만큼의 수익이 대통령의
가족으로 흘러 들어가고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그건 혹시 좀 조사해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공유 숙박은 전체적으로 다 불법으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제주도도 물론이고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아마 조사해서 발표를. 자, 이 실제 숙박 사이트 보면요, 이 숙소 이용 후기만 130건이 넘는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고, 어제 들으신 것처럼 유인촌 장관도 불법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 경찰이 또 수사에 내사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자, 강성필 대변인님, 네. 자, 여러 정황 보면은 불법으로 숙박업 운영했다 이런 의혹에서는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초에 그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문다혜 씨가 어쨌든 간에 사업자 등록을 냈다. 그리고 공유 숙박업을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다혜 씨가 사전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냈다는 자체는 세금 탈세 의혹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세 가지의 형태로 그 숙박업을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있어서는 지금 문다혜 씨가 등록을 하지 않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문다혜 씨가 왜 사업자 등록은 냈으면서 왜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결과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 과정 속에서 편법이든 불법이든 어쨌든 미숙한 운영의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다혜 씨가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소면에서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혹시나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특별감찰관이 혹시 이 전 정권부터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은 뭐 막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퇴임 후의 문제는 못 막지만 그 퇴임 전에요. 태국 이주라든지요. 네. 이런 거는 이게 충분히 저는 감찰 대상이 된다 봐요. 특별감찰관이 이제 그 사촌인의 인척, 사촌인의 친척하고요.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이상 이렇게 감찰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태국으로 이주를 한다. 이러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집을 사고 판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집을 사고 파면 이게 감찰할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충분히 조사할 수 있잖아요. 뭐 저는 충분히 감찰이 가능했다고 보고요. 저게 숙박업이 그냥 허가 안 받고 이게 불법 숙박도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제 그 계속 연결되지만 탈세예요. 숙박업을 이렇게 신고 안 하고 숙박하면 그 수입은 전부 이게 누락하잖아요. 이 탈세라는 건 지도청한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제주도 별장도요. 3억 5천에 신부님한테 사거든요. 근데 신부가 무슨 이게 별장을 사겠습니까? 월급도 안 받는, 이용도 안 하는데. 근데 그걸 딱 공시지가로 사요. 그런데 보통 우리 정여세법이나 보면요. 시세하고 이게 너무 차이 나잖아. 이럴 때는 이게 또 차익이 편법, 뭐 이게 정년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명의신탁인지 네. 이런 게 전부 종합적인 조사가 아마 그래서 국세청에 조사를 다 촉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강성필 대변인 쭉 여러 의혹들도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문다혜 씨가 검경의 어떤 줄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사실 이 문다혜 씨와 관련돼서 이런 관심이 집중된 거는 문다혜 씨 전 남편에 대해서 특혜 채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문다혜 씨의 어떤 개인적인 내용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저는 좀 별건 형식으로 간 것이 아닌가. 네. 하지만 뭐 별건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다혜 씨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와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때에는 아니 조국 일가의 사건 때처럼 이것을 하나하나 다 털기 시작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멸문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네. 최근에도 야당의 대표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가지고도 10만 4천 원에서 본인 바깥 빼면 뭐 7만 몇천 원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도 수사하고 기소해서 재판받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지금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과연 검찰이 형편성에 맞게 조사하고 태도를 반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뉴스가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엔요 보다 희망찬 뉴스를 많길 바라면서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